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아주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장두영입니다. 저희 아주대학교 논술고사는 사회, 문화, 문학, 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펼치는 역량을 갖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는 고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추론 능력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논술 평가 도구를 꾸준히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아주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의 주요 특징을 안내해 드리고 2026학년도 논술고사를 대비하는 모의논술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인문계열 논술의 개요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 출제 문항, 답안 분량, 시험 시간에 관한 기본사항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와 사회 교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어, 독서, 문학 이런 과목뿐만 아니라 또 사회 분야의 통합사회, 한국사, 경제, 정치와 법 등 다양한 과목들이 포함됩니다. 출제 문항은 크게 대문항 2개가 출제됩니다. 각 대문항은 보통 2개 정도의 소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총 4개의 소문항에 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안 분량은 대문항 1번과 2번에 각각 800자 내외의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120분이 주어집니다. 여러 개의 제시문을 분석하고 4개의 소문항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논술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논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독해력을 바탕으로 논리력, 표현력,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역량이 요구됩니다. 먼저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찾아 요약하고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이때 개인의 의견을 더하지 않고 제시문의 관점에서 내용을 간추려야 합니다. 또한 여러 제시문의 입장이나 주장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각 제시문의 주제와 논점을 중심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나아가 독립적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주제로 엮어내는 통합적 사고력 역시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제시문들을 서로 연결하는 논리력을 통해 글 전체를 완성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출제 수준과 범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대학교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지향합니다. 제시문은 교과서 내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지만 교과서 밖의 지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선정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폭넓은 주제가 출제되며 수험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평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주대학교 논술은 답안의 내용과 표현 이 2가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내용 평가에 있어서 핵심은 이해력과 논리력입니다. 제시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문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는지도 함께 평가합니다. 그리고 표현 측면인데요. 좋은 내용만큼이나 그것을 담아내는 표현 역시 중요하겠죠. 맞춤법과 어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했는지
또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글 전체의 완결성을 높이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결국 정확한 표현을 통해 생각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번에는 소문항별 배점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25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20점, 30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소문항 하나 문제의 만점이 25점이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내용 점수가 20점을 차지합니다. 이 점수는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문의 핵심 요소를 논리적으로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했는지를 통해 결정됩니다. 나머지 5점은 표현 점수입니다. 적절한 어휘와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했는지, 또 문장과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짜임새 있는 단락을 구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본 배점 외에 별도의 기타 감점 규정이 있는데요. 지정된 분량을 지키지 못하면 5점이 감점이 되고, 독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맞춤법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도 5점 이내에서 감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5점을 기준으로 예시를 설명한 것이고, 문항 점수 배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과 표현 점수의 배점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논술고사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수험생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시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입니다. 답안의 모든 논리는 제시문에서 출발하므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답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과 동떨어진 답안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분량 조절과 내용의 균형입니다. 요구 분량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 감점과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분량 안에서 핵심 내용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확한 어법 사용입니다. 기본적인 맞춤법과 문법을 준수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고 감점을 방지하는 기본입니다. 다섯째, 퇴고의 습관화입니다. 완성된 글을 검토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다듬는 과정은 글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퇴고를 꼭 거쳐서 완성도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시간 관리입니다. 120분은 제시문 독해, 개요 작성, 답안 서술, 퇴고까지 마치기에는 좀 빠듯한 시간입니다. 각 문항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미리 전략을 세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어서 2026학년도 모의논술의 구체적인 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출제 방향은 앞서 안내해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번 모의논술도 총 2개의 대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각 문항 아래 각각 2개씩의 소문항이 있어서 전체 총 4개의 소문항 답안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먼저 1번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6개의 제시문이 주어지는데요. 소문항인 1-1번, 이것은 300자짜리 분량이고 점수는 2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은 500자를 쓰도록 되어 있고 배점은 3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는 분량과 배점이 서로 다른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항에서는 총 4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2개의 소문항에 답을 하게 됩니다. 2-1번과 2-2번 모두 400자씩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배점 역시 25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항 1번의 제시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문 가는 자유주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교과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첫 문장에서 핵심을 바로 제시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에 우선하고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라고 해서 개인주의적 관점을 명시하고 글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문장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 논리가 매우 명쾌하게 전개됩니다. 먼저 타인의 자유 존중이라는 조건을 덧붙여서 자유주의가 단순한 이기주의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의는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사회나 국가는 개인의 삶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역할론을 이끌어내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시문 가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로 보장하는 것을 정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가의 중립을 요구한다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우위. 이것은 자유주의는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라는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유의 조건.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정의의 실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곧 정의이다 라고 이 글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국가의 역할. 국가는 특정 가치를 강요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시문 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일부 내용이고요.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의 출발점은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의 약점을 지적하는 첫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 글 전체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증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여긴다면 이라고 자유주의의 핵심 주장을 가정을 한 뒤에 그럴 경우 현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연대나 충성, 역사적인 책임과 같은 도덕적 의무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생긴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글은 최종적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에 따른 도덕적 부담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존재, 바로 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바라봐야만 우리의 도덕적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요컨대 제시문 나는 자유주의의 핵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담을 감수하는 자라는 대안적 개념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시문 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공동체주의란 무엇인지 그 핵심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교과서 지문입니다. 글의 출발점은 인간의 삶은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핵심 정의입니다. 이 대전제를 바탕으로 공동체주의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합니다. 즉, 인간이란 태어날 때부터 특정 공동체에 소속되어 그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연고적 자아라는 것입니다.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주의가 자칫 오해될 수 있는 집단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개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집단주의와는 달리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주의가 생각하는 정의란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좋은 가치, 즉 공동체의 선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이끌고 장려해야 한다라는 역할론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요컨대 제시문 다는 연고적 자아와 공동체의 선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서 공동체주의를 설명하고 집단주의와의 대조를 통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시문 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논리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글은 먼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인정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직 당사자와 관련된 행동들에서는 개인의 자발성이 자유롭게 발휘되어야 한다는 핵심 주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문장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겠죠. 이후의 내용은 이 주장을 정교하게 다듬고 뒷받침하는 과정입니다. 글은 타인이 개인에게 조언이나 권유를 하는 설득은 가능하지만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강제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자기 자신이 내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글은 마지막으로 이 주장이 왜 옳은지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입는 피해보다 사회나 타인이 너를 위해서라며 개인의 선택을 강제할 때 발생하는 해악이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리주의적인 계산에 따른 결론입니다. 요컨대 제시문 라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가를 기준으로 자유의 허용 범위를 나누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공리주의적 논증으로 뒷받침하며 개인의 주권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마는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개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파헤치는 사회학적 성찰을 담은 글입니다. 글에서는 먼저 사람들은 왜 정상을 선호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답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규칙적인 것을 선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는 것의 실체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맞지만 바로 그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념을 뒤집는 이 글의 핵심적인 반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한국과 미국의 눈맞춤이라는 구체적인 문화 사례를 통해서 명쾌하게 입증합니다. 한 사회에서 예의 바른 행동, 정상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무례한 행동, 즉 비정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상성이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최종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상 분석에서 시작해서 통념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자신의 논지를 입증하는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분석한 문학 비평문입니다. 이 비평은 먼저 소설의 서술자인 남편의 시선에 주목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채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편안한 삶을 방해하는 귀찮은 일로 여깁니다. 비평은 바로 이 이기적인 시선이 아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폭력적인 현실을 대변한다고 지적하며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영애에게 채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평은 영애의 내면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녀에게 채식은 단순히 고기를 안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꿈으로 상징되는 폭력의 세계로부터 도망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려는 구원의 의식이고
약육강식의 세상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영애의 이러한 저항은 가족과 사회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비평은 남편과 가족들이 그녀를 이해하려 하기는커녕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강제로 고기를 먹이려는 장면에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이 폭력은 영애를 자해와 완전한 고립으로 이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편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시선입니다. 그는 아내를 독립된 인격이 아닌 소유물로 여기며 이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둘째, 채식이라는 행위에 담긴 복합적인 저항의 의미입니다. 이는 폭력에 대한 거부이자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셋째, 소통의 단절이 어떻게 한 개인을 파괴하는가입니다. 영애의 몸부림은 결국 몰이해 속에서 신경증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며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됩니다. 이처럼 제시문 바는 인물의 심리와 행동의 상징성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작품의 주제를 설득력 있게 해석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 바의 소설 속 갈등을 가부터 마까지의 제시문을 활용해서 3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라는 요구입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준에 맞게 분류한 뒤에 분석의 틀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에서 라를 2개의 관점으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가와 라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와 다는 개인을 공동체 속의 존재로 파악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마의 관점을 더해야 합니다. 마는 정상과 비정상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정상성의 관점이라는 3가지 분석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3가지 틀을 가지고 바의 소설 채식주의자 속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비로소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의 시선으로 보면 영애가 하는 채식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강요는 명백한 자유의 침해이고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의 시선으로 보면 가족은 함께 식사하는 문화라는 공동체의 유대감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 질서를 깨는 영애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갈등의 근원은 육식을 정상으로 보고 채식을 비정상이라고 보는 이런 가족들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상 기준을 영애에게 강요하면서 비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각 관점의 핵심을 활용해서 소설을 다각도로 설명을 하면 좋은 답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1-1의 예시 답안을 통해서 좋은 답안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문제의 요구에 따라 3가지 관점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가와 라를 자유주의로, 그리고 나와 다를 공동체주의로, 마를 정상성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3가지 분류를 하고 각 관점의 핵심 개념을 자유, 공동선, 그리고 정상성 이런 핵심 개념들을 소설 속의 상황에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제시문의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관점이 소설 속 인물의 행동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유주의의 시각으로는 가족의 행동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공동체주의의 시각에서는 이해 가능한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안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정상성이라는 제3의 관점을 더해서 갈등의 기저에 깔린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지적함으로써 분석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어서 1-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제시문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연대라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종합적 활용이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1-1에서 정리했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정상성의 관점을 모두 논거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의 핵심 주제는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조화입니다. 바에서 다루는 소설 채식주의자는 이 두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그래서 비극을 낳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소설의 갈등 상황을 분석하며 자신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구성원의 연대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가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예시를 더해야 합니다. 이때 마의 정상성 개념을 활용한다면 논의를 심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의 비극, 소설 속에 나오는 비극은 가족들이 자신의 기준을 정상이라고 믿고 영해의 다름, 차이점, 이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모호하다라는 마의 성찰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영예를 비난하기 전에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소통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 답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의 첫 부분에서 가부터 마까지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므로 공동선의 추구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정상성의 잣대로 다양성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복잡한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에서 답안인 체계성이 돋보입니다. 단순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대신 교육, 제도, 그리고 개인의 실천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 전체를 요약하면서 개인과 공동체 양쪽 모두의 노력을 촉구하며 마무리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개성을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현하고 공동체는 그 다름을 포용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주체의 상호 노력을 강조하며 균형 잡힌 결론을 이끌어내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답안은 여러 제시문의 관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이제 문항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 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세대 간 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글은 이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의 현실, 특히 국민연금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글은 먼저 세대 간 정의란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져야 할 도덕적 의무에 관한 문제라고 정의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거대한 문제의 가장 첨예한 사례로 국민연금 문제를 지목하며 논의의 초점을 좁혀갑니다. 이 글의 핵심 논리는 연금 문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급증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돈을 낼 노동인구는 급감하는 상황, 이 지출의 증가와 수입의 감소,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 왜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지를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제시문 가는 정의라는 윤리적 개념에서 출발해서
연금이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역적 구조를 통해 독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시문 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3차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정책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3차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개혁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재정 안정 효과를 설명하는 해설 기사입니다. 이 글은 연금 개혁이라는 특정 정책을 소개하고 그 효과를 세대별로 분석한 뒤에 최종적인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설명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글은 먼저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개혁의 기본 틀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 개혁이 모든 세대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짚어주며 50대와 20, 30대 손익의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글은 핵심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50대는 보험료 부담만 늘고 혜택은 미미한 반면 20, 30대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보다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순부담 증가가 핵심적인 것으로 지적되며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50대에 비해 20, 30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입니다. 기금고갈 시점이 늦추어지는 것은 바로 20, 30대의 희생 덕분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시문 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재정 안정파와 소득 보장파라는 두 가지 관점을 대표하는 두 명의 국회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생생하게 담아낸 대담 기사입니다. 기사는 동일한 질문을 두 의원에게 던지고 두 입장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개혁안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한쪽은 청년 희생이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은 현실적 타협이라고 옹호합니다. 청년들의 반발 원인을 두고 한쪽은 세대 착취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보는 반면 다른 한쪽은 제도에 대한 오해와 인구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을 하며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한 총평인데요. 우재준 의원은 기성세대가 양보에 빠져 청년 세대만 희생시키는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비판합니다. 김남희 의원은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절충한 현실적 타협이라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 청년 세대 반발에 대한 진단에서는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제도가 없어질 경우 청년 세대의 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두려움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문제의 본질은 인구 구조라고 반박하는데요. 우재준 의원은 기성세대의 양보 없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분노이고 세대 착취라고 규정합니다. 세 번째 쟁점, 세대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는 김남희 의원은 세대 갈등 프레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해서 세대 연대를 통한 해결을 주장합니다. 반면 우재준 의원은 세대 갈등을 실제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를 조장했다고 비판합니다. 기성세대의 양보와 선거를 통한 심판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연금 개혁의 문제를 미래의 재정 안정을 위해 현 세대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현재의 노후 소득 보장을 약화시키면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다른 형태로 전가된다는 이런 시각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정의로운 분배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가 사용하는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명료한 병렬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업적, 능력, 그리고 필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마치 거울처럼 동일하게 정의, 장점, 단점의 순서로 하나씩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독자는 각 기준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비교하며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통해 우리는 어떤 단일한 기준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업적은 동기를 부여하지만 약자를 외면하게 되고 능력은 효율적이지만 불평등을 낳을 수 있고 필요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지만 노동 의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은 마지막에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는 현실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분배는 어느 한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세 가지 기준을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종합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글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서술을 통해 복잡한 사회 윤리적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최종적으로는 종합이라는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나와 다의 두 입장을 요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의 세대 간 정의 문제를 참고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즉, 가를 렌즈로 삼아서 연금 논쟁을 들여다보라 라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답안의 첫 문단에서는 반드시 이 점을 짚어주어야 합니다. 연금개혁 논의는 가에서 제시된 세대 간 정의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와 같이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 세대 간의 정의라는 렌즈를 통해 두 진영의 주장을 요약합니다. 소득보장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은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안정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곧 세대 간 연대의 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반면 재정안정파는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현 개혁안이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세대 간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점을 들어 비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주장이 왜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이 개혁이 노년층의 소득 보장과 청년층의 재정 부담 사이에서 청년층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번 문제의 모범 답안을 통해서 어떻게 답을 구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 나, 다는 연금개혁의 문제를 필연성, 결과, 갈등 심화라는 점층적인 구조로 보여줍니다. 제시문 가는 연금개혁의 구조적 필연성을 설명합니다. 고령 사회로 인해 연금 수급자, 즉 노년층은 급증하여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 즉 청년층은 감소해서 재원 수입이 부족해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개혁이 불가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시문 나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행된 연금개혁이 세대 간 불평등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분석합니다. 개혁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이 전가되면서 50대, 60대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20대, 30대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세대 간 손익 차이는 제시문 다에서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의 정치적 대립으로 구체화됩니다. 주로 노년층을 대변하는 소득 보장파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청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정 안정파는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이를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개혁의 경제적 부담이 청년층에게 더 많이 전가되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첨예한 세대 갈등으로 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의 현실적인 정치적 대립을 라에 나오는 철학적인 분배 기준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해결책까지 모색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두 정치 세력의 주장을 라의 개념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소득보장파의 핵심은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이것은 라의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무엇에 가장 가까울까요? 그것은 바로 필요가 되겠죠. 당장 소득이 없어 기본적인 삶이 어려운 노인층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재정안정파는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지적합니다. 미래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낸 보험료, 즉 그들의 업적에 비해서 돌아오는 혜택이 너무 적다라는 불만을 대변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업적에 따른 공정한 분배를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가 각각 필요와 업적의 기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기준이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시문 라의 마지막 문단이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데요. 라는 어느 하나의 기준도 완벽하지 않으므로 여러 기준을 조화롭게 종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답안 작성할 때 해결 방안도 어느 정도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필요와 업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노년층의 기본적인 필요는 보장해 주면서도 미래 세대의 그 업적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의 예시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답안은 제시문 다에서 언급된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의 대립이 분배 정의의 어떤 기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나아가서 갈등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답안의 첫 부분에서는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의 대립이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라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짚어줍니다. 소득 보장파는 노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의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노년층에 대한 소득 보장은 필요에 근거한 정당한 지원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재정 안정파는 미래 세대가 기여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업적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기여한 업무 성과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기여, 즉 업적과는 무관하게 노년층을 위해 청년층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두 입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분석한 뒤에 글의 마지막에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답안은 라의 결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어느 한 가지 기준만 고집하면 갈등이 해결될 수 없으므로 필요와 업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화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이상으로 2026학년도 아주대학교 인문계열 모의논술 문항 분석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논술은 수험생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시문을 요약을 하고 또 비교 분석을 하고 여러 관점을 해석하는 등 다각적인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두 개의 대문항 아래 각각 소문항 2개씩을 두는 출제 형식, 그리고 대문항이 각각 한 문항당 800자 분량 정도로 작성하게 되는 답안 분량 작성 기준과 같은 기존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대학교 논술고사가 추구하는 평가 방향과 유형의 일관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이 2026학년도 논술고사를 자신감 있게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